성장 산업이죠. 네. 네. 물론 그렇죠. 노령화되고 있고 네. 무엇보다도 중산층이 커지고 있어요. 네. 근데 중산층 중국에서 커지고 있는 중산층에 부응하는 의료 수준이 아니거든요. 예. 중국이 부족한 영역이 눈에 보이거든요. 네. 부족한 게 보이는데 또 그거를 메우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이고요. 그 클라우드 쪽이랑 다른 점은 이거는 경기랑은 상관이 없어요. 예, 경기랑은 상당히 관련이 없는 방어, 어떻게 경기 방어라고 많이 사람들이 표현하시죠. 아파도 약은 먹어야 되니까. 아파도 나이는 드는 거니까. 아, 네. 나이를 역으로 돌릴 수는 없으니까. 슬프다. 네. 예. 왜 노령화를 말씀드려 노령화가 되면 암에 걸릴 활력이 높아져요. 예. 네. 그다음에 뭐 자가 면역 같은 이런 네. 중병에 네. 그러니까 뭐랄까 만성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고 중국 기업이 이 바이오텍은 결국 신약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네. 이쪽에서 중국 토종 기업들이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그게 사실 이슈입니다.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예.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의료 산업, 제약 산업을 양적인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촌노들까지도 농민들조차까지도 기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 의약품을 보급하고 기본 의료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이제 20년 동안 추진했던 겁니다. 2013년 이 정도에 완료가 돼요. 그 보험의 전국화가. 네. 직장의료보험조합, 2013 지역 년에요. 가입자, 직장 예. 가입자 이게 다 끝나는 거네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중국은 호구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이 의료제가 다른데 커버리지, 그러니까 의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거의 완성이 됐어요. 문제는 뭐냐? 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가짜 약도 많고요. 예. 가짜 약, 짝퉁약도 있어요. 아유 많죠. 뭐 저희도 매년 약품도 가짜 약. 많이 나오잖아요. 백신 작년 같은 경우 백신에 문제가 네네. 생겨서 네네. 오염된 백신, 효과 없는 백신 애들한테 맞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이거는 물론 기업도 잘못했지만 제도의 문제죠. 그런 거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규제, 승인을 받을 때 그 절차,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중국 정부가 거기에 신경을 못 썼죠. 왜냐? 양적인 성장을 먼저 해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중국 제약업이 뭐 오늘 갑자기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제약업은 꾸준히 성장해 왔어요. 근데 지금은 국민이 달라졌어요. 네. 더 이상 양적인 성장은 아니고 질적인 성장. 여기서 질적이라는 것은 좋은 약,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약들만 시장에서 받아줄 겁니다. 정부가 그걸 신뢰도에 관한 문제. 그렇죠. 예. 근데 그걸 하려면 사실 기업들도 제약 회사들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예, 뭐 GMP도 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도 이피커시를 효능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고 예. 그래야만 승인을 받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탈락되고 이런 것들이 선진국식의 제약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한 거죠. 중국이 의료의 질적인 수준에서 부족하다는 거는 몇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만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중국에 좋은 약이 없어요. 좋은 약? 좋은 약을 수용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콩이 그걸 많이 해요. 중국에서 부자들이 홍콩에 가서 진료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은 자유시장이잖아요. 모든 비싼 약들이 다 있는 거죠. 예. 근데 중국은 비싼 약들이 아예 도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숫자로 보여달라. 뭐가 있냐면 그 암에 대한 치료를 이것도 중국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보통은 저희가 업계에서는 암 5년 생존율을 계산을 해요. 그렇죠. 암에 걸린 이후에 5년 후까지 생존하는 비율을 따지는데 물론 이제 암종마다 다 달라요. 뭐 여러 가지 컨디션들이 다 붙게 마련인데 대략 그래도 선진국들은 한 60% 70% 됩니다. 미국도 60, 한 5% 된다 그러고 한국도 그 정도 돼요. 한국도 네네. 암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이죠. 거의 세계 최고 괜찮죠. 수준이죠. 최고 수준이죠. 괜찮은데 중국은 얼마냐면 30%입니다. 네. 기본 의약품은 많은데 그러니까 아스피린 이런 건 많이 뭐 네. 기본적인 건 다 있는데 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중병들, 네. 만성 질환들, 네. 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중국 의료 시스템이 수용을 못한 거죠. 네. 그 결과는 암 생존율로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암에 걸렸으면 그렇죠. 선진국 시민들에 비해서 죽을 확률이 2배가 높은 거죠. 이거는 중국이 정말 가난하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중국도 이제 올라왔잖아요. 이제 중진국의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G2인데.
이거가 이제 용납이 네. 안 되는 거죠. 네. 사회적으로 이 숫자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질을 올리는 과정을 할 겁니다. 하고 있고요. 이미 2015년부터 규제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어요. 이미 벌써 4년 된 스토리네요. 이미 4년 전부터 정책들이 이제 나와요. 이제 정책들이 정말 이 퀄리티를 위한 정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향이 확실히 바뀌었고요. 그게 이제 시그널을 계속 줘요. 기업들한테. 우리는 이제 신약 중심이야. 우리는 퀄리티 중심이야. 니네 따라와. 아니면 니네 안 돼. 니네 미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미 시장에 다 기업들한테 인지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무조건 신약입니다. 무조건. 근데 하나 주의할 부분은 여기서 신약이라고 해서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신약은 아니에요. 중국 수준에서 필요한 약들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걸 만족시켜주는 약들이면 돼요. 굳이 표현하자면 세계 미국이 주도하는 신약과 거기를 가장 빨리 쫓아다니는 소위 말하는 패스트 팔로워 역할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해외 시장을 중국이 놓고하진 않아요. 중국 제약사들은 철저하게 도메스틱 마켓에서 중국 시장에서 내수 시장에서 신약 승인을 받고 중국 시장에서 팝니다. 근데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이미 전 세계 2위 제약 시장입니다. 2위예요? 네, 이미 연간 한 270조 우리나라 돈으로 280조 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큰 시장이니까 그것만 해도 돼요. 그래서 중국 언젠가는 중국 약들도 해외로 나오겠습니다만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중국 내에서 내수 시장을 타겟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건 뭐 추천 종목은 아니고요. 최근에 뭐 기업 중에 한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장수에 있는 항서라는 항루이라는 기업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서제약. 그게 이제 중국의 제약업의 미래를 대변하는 기업이죠. 원래는 그 제네릭을 했던 회사인데 각성하고 일찍부터 신약 개발에 투자를 하더니 성과를 이제 하나둘씩 보이는 거죠. 참고로 얘네들이 과거 몇 년 동안 출시했던 약들은 본인들이 한 건 아니고요. 해외에 있던 물질을 수입한 소위 말해서 라이센스 인한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약들은 자기 연구소에서 개발한 약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 회사가 아파티닙이라는 화학약이에요. 사실 뭐 바이오약은 아닌데 화학약 위암 치료 3차 치료제로 런칭을 했어요. 2015년인가 런칭을 했는데 지금 뭐 엄청나죠. 한 3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그 약 하나로요? 그렇죠. 네,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약을 보여줬죠. 보여주고 나니까 시장에서 깜짝 놀랐어요. 중국 회사가 이렇게 신약 팔아서 이렇게도 매출을 올리네. 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좋았죠.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오래전 얘기입니다. 근데 보면 이 회사는 이런 거죠. 뭐냐면 그 제네릭 복제약을 팔아서 캐시카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 현금을 확보를 해서 그거를 R&D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신약 쪽에. 예. 그리고 역사가 기니까 있잖아요. 뭐 마켓 이제 영업맨들도 많이 있고 병원과의 관계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임상할 때 임상 병원들을 임상은 중요한 건 뭐냐면 임상을 진행해 줄 수 있는 의사, 그 중에서 특히 그 분야에 권위 있는 사람과의 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관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네릭 회사였는데 지금 신약 개발 회사로 잘 변신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사이노 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사이노 바이오팜이라는 회사고 이게 아마 중국 생물 제약인가 그런 이름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을 텐데 그 기업도 그 차세대 뭐냐면 걔네들이야말로 정말 제네릭이 많은 회사인데 보니까 이게 신약들이 하나씩 올라오는 거죠. 알로티닙이라는 약이 또 역시 항암 관련된 약인데 작년에 런칭이 됐고 이것도 이제 몇 천억대 2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항노이 같은 기업들이 이제 보고서 이제 롤 모델이 되는 거죠. 쟤네는 신약 개발 열심히 하더니 성공했네. 그다음에 퍼포먼스 굉장히 좋았고 잘 팔리고
따라가는 거죠, 다른 애들이. 네, 그런 사례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PD-1 계열의 약들. 이거는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인데 예. 지금 제일 핫한 분야죠. 제일 핫한 암세포가 갖고 있는 PD-L1이라는 수용체랑 T세포에는 PD-1이라는 수용체랑 또 암세포에는 PD-L1이 있는데 두 개가 결합을 하면요. T세포가 암세포를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위장 전술입니다. 근데 이거를 위장을 하지 못하도록 이 중간을 막아버려요. 그 PD 양쪽 다 할 수 있지만 여감대 PD-1의 수용체를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고 나면 T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공격을 더 많이 하는 거죠. 네. 네.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이게 이미 지금은 세계 대세고요. 이 약으로 유명한 게 있어요. 키트루다라고 머크 미국의 네, 머크사의 키트루다인데 올해 아마 매출 한 10조 찍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이 제약업에서 10조는 그러니까 완전 슈퍼 어우. 블록버스터. 예. 1조 넘으면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 이건 10조니까 네. 뭐 어마어마한 약이 됐어요. 근데 그 메커니즘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동일 기전을 가지고 있는 신약이 중국에서 3개가 승인을 받았어요. 네, 똑같은 메커니즘을 가진 굉장히 많이 뒤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중국 애들이랑 미국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거랑 차이가 많지가 않은 거죠. 많이 따라온 거죠. 와, 흥미진진하다. 그래서 좀 놀랍죠. 놀랍네요. 네. 네. 결국은 시장은 현명한 거죠.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밸류를 네. 이제 밸류에이션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매출이 계속 감소할 것 같은데 어떻게 20배, 30배를 줍니까? 이미 미국 제약사들이 성장 둔화가 시작된 지가 꽤 됐죠, 된 됐고 모양이네요. 네. 아니 뭐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시가총액이 100조, 200조 하는 애들이니까 네, 네, 네. 그걸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얘네들의 아주 절실한 목표인 거죠. 네. 그 유지하는 게 대단하다. 그게 대단한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그나마 유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신약 개발의 글로벌 허브는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 여전히 제일 잘하고 앞으로도 잘할 건데 그럼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할 거냐? 뭐 하셔도 되는데 뭐 레브뉴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까? 그 오히려 레브뉴가 떨어지지 않으면 참 다행이다 싶은 거죠. 근데 반면에 중국은 원래 기존에 있는 게 워낙 별게 없으니까 네. 그렇죠? 신약들 나오면 그때 나올 그 신약이 만들어낼 수 원래 있는 너무 없으니까 너무 그냥. 없는 상태니까 예. 예. 중국이랑 미국이랑 단순 비교하면 미국이 우월해요. 예. 모든 측면에서 앞으로 전망도 있고 한데 문제는 뭐냐? 미국은 이미 너무 많이 가졌어요. 중국은 너무 못 가진 게 많아요. 그래서 그 갭이 이제 줄어드는 스토리인 거죠. 예. 근데 이걸 단순히 야 미국 기업이 더 뭐 시장 좋은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아닌 것 같아요. 예. 저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미국 기업이 진출하면 되잖아요, 중국에. 중국 가서 약 팔면 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네.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중국 정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중국 애들이 로컬 기업 키우는데 선수예요, 선수. 어떻게 정책을 쓰면 그러니까 항상 밸런스가 필요한 거잖아요. 좋은 약은 필요한데 또 한편으로 내가 로컬 기업을 키우고 싶고. 근데 이 밸런스에서 정부가 이제 그거를 이제 잡아주는 건데 네. 만약에 중국 기업들이 신약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되게 힘들겠죠. 힘든 과제였겠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다 받아들여야 되고 하는 상황이었을 텐데 중국 기업들의 신약 개발 능력이 향상됐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몇 개 나왔고 싹수가 보인다. 짝수가 보이고 이미 네. 뭐 세계 최첨단의 약들도 이미 만들어내는 거를 검증해 보였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 옵션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딱 봐서 적당히 수용하고 적당히 맞고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미국 기업 입장에서도 중국 시장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은 약을 엄청 쳐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약값을. 네. 가격 정책이 가격을 매우 달라야 돼요. 예.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서 30% 50% 이렇게 네. 선진국이 디스카운트를 100이라면 네. 50% 미만으로 무조건 해야지 이게 네.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미국 여론의 압박을 받겠죠. 네. 또 왜 중국에 가서 예. 저렇게 싸게 공급하고 네. 그게 원래 관행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선진국이 후진국에 들어가서 특히 중국처럼 큰 시장에서 약값을 엄청 깎으면서 하기가 그런 측면에서 부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외국계가 중국에서 당연히 특히 미국계 제약사들이 중국에 잘하겠죠. 네. 잘할 건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장이 크니까 로컬 애들이 거기서 이제 하나둘씩 이렇게 채워가는 거죠.
네. 속도 조절은 중국 정부가 합니다. 신약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됐어요. 일부 기업들 성공 사례도 있고 그걸 위한 정부의 지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신약 개발을 위한 생태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아시아에서는 아마 지금 최고 수준일 것 같아요. 예, 상해 허브, 상해 바이오텍 허브. 신약이라는 프로세스가 사실 굉장히 길잖아요. 10년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물질을 좋은 걸 개발해요.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첩첩산중이에요. 예, 뭐 전임상부터 해서 1상, 3상까지 진행하는 과정에 너무나 할 게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은 주로 대학의 교수님들, 연구실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이후를 진행할 수 있는 경험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도와주는 거죠. 미국은 그게 잘 돼 있는 거죠. 뭐 벤처 투자부터 해가지고 뭐 BD 해주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약만 좋은 게 있으면 그 다음은 다 알아서 해결해주는. 그게 이제 생태계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도 그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시 그룹이에요. 중국에서 바이오 쪽에서는 우시 그룹이 굉장히 유명한데 또 한국에서는 양명 그룹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아무튼 그 우시 그룹이 뭐냐면 연구 대행해주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벤처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대신 물질을 개발하거나 혹은 실험을 해주거나 셀을 배양해주거나 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에요. 매우 도움이 되죠. 네. 그 아이디어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나머지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주로 어디냐면 상해 지역에. 네. 상하이 지역에 네. 그런 게 다 있어요. 우시는 유명해요. 세계적으로도 거의 탑티어 뭐 1, 2등 안에 1, 2등 할 겁니다. 그 분야에서는 한국의 제약사들도 신약 벤처들도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이 신약 생태계가 인력들도 중국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미국에서 유학했던 사람들.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들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다국적사에서 일했던 사람들. 네, 또 대만계도 많아요. 대만, 타이완 출신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거기 다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인력도 나쁘지 않고 규제 기간, 규제 수준도 상당히 올라왔고 우시 같은 그런 생태계를 보조해주는 기업들도 이미 뭐 글로벌 수준으로 컸고 그래서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나오겠죠. 예, 나오는데 이제 아까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은 갖는데 참 일반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하거나 혹은 개별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거는 참 리스크하다라고 생각이 해요. 이런 기업들은 신약 임상 하나 실패하면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네. 뭐 이미 잘 경험하셨. 그 뜨거운 손이 얼음손이 되는 거야. 그죠? 이 폭락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 종목 투자는 하면 안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은 개별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스켓을 만들어야죠. 여러 종목. 네, 뭐 다른 뭐 어떤 수단을 이용하든지 간에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